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부터 이상기후 관련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류가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지구온난화의 티핑포인트라 불리는 1.5도 상승이 2040년 이전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팬데믹 시대 속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지혜와 전문가들이 전하는 대안들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여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의 신근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녹색교통운동의 송상석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 기후위기를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고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함께 겪는 만큼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유미호 센터장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팬데믹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신종 감염병이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끔 하는 그 예민한 어떤 감수성들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반세기 동안 신종 감염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시기 동안에 기후변화도 많이 악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 그 감염병의 한 70% 정도가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야생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써 그 야생동물이 오히려 빈번하게 접촉하고 그것이 감염병을 더 많이 또 초래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팬데믹 그 자체의 문제점도 인식하게 했지만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 기후 위기를 그 양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 사회 이야기를 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 파국적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파국적 희망. 그렇죠. 파국적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2020년에 그래프를 좀 보시면 2020년에 그 지구 생태 용량 한계의 날 그 그래프 중에 20년도가 그동안 지금 현재가 7월인데 작년 같은 경우 8월로 늦춰졌다가 돌아왔어요. 1970년대부터 지구 생태 용량 한계의 날이 10년에 한 달씩 앞당겨져 왔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1년치의 몫을 받아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에 12월 30일까지 다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7월 달에 끝나는 그렇죠. 겁니까? 70년대에는 11월 30일까지 다 썼는데 됐다는데. 지금은 7월에 다 쓰는 8월에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당겨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멈춤으로써 일시적으로 자연이 살아나는 현상을 우리가 겪기는 했지만 이게 근원적 처방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진적인 어떤 전환을 위한 우리의 삶의 전환이나 가치관의 전환들이 필요로 한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했지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보고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IPCC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신근정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각 국가들의 약속을 정하는 기구는 UNFCCC입니다. INFCC는 그런 그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내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보고서인데요. IPCC는 과학자들의? 네네,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보고서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아직 다 낸 건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게 6차 보고서인데요. 6차 보고서 중에 이제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온 거죠. 3개의 보고서 중에. 내년 가을까지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에 나오게 된 보고서는, 올해 나온 보고서는
현재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현상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될 거라서 아마 내년에 나오게 되는 보고서가 훨씬 더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건데요. 이 첫 번째 보고서 안에서도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요즘 이제 예전에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도 가뭄이 있었고 옛날에도 폭염이 있었고 빙하기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향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1990년에 나왔던 첫 번째 보고서에서도 인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과학적 사실들을 근거를 봤더니 태양 흑점의 변화라든지 이 지구 생태계 변화는 거의 영향이 없고 오로지 이 지구 온난화는 인간 때문이다라고 가장 하는 주범은 거를 인간이다. 네네 그래서 예, 예. 인간이 이 모든 영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밝히는 보고서가 나오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온도 상승의 폭이 예전에 IPCC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졌다. 훨씬 빠르다. 영향이 훨씬 크다. 기온 상승되는 네네 게, 기온 예. 상승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1.5도가 되게 하는 온도도 더 빨리 오게 될 거고 2040년 이전에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차 보고서와 6차 보고서 사이에 특별 보고서가 2018년 송도에서 나왔었는데요. 송도에서요? 네, 그때 예. 이제 1.5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생존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전 세계가 1.5도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 2021년 보고서에서는 그걸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예, 예. 예, IPCC 보고서와 함께 관련돼서 송상석 위원장님께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시기에 이런 과학적 보고서가 갖는 의미가 뭘까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파리 협정과 관련된 이행 보고서들을 지금 이행 계획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실제로 성과를 내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기후변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폭우라든지 또 그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태풍 피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이제 일상생활에 가깝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그동안 경고했던 불가역적 기후 변화의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지구 온도 상승으로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심각한 상황은 뉴스로 매일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지구는 어떠한 이상 기후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앞으로의 문제들이 어떻게 확산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지도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근정 대표님. 예. 네네. 기상학자들이 이제 경고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대기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이 예.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대기가 순환하니까 이제 바람이 불고 그 물이 순환하니까 비가 내리고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극지방과 적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바람이 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바람이 불고 또 공기 중에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생겨서 구름이 예. 돼서 하늘에서 내리는데요. 이 공기 중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증기를 더 많이 이제 머금게 되니까 얘가 비가 내려야 하는 시간에 내리지 않고 그럼 계속 가뭄이 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 북서부 같은 곳에 이제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데 예. 이런 곳에 가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던 어떤 곳은 것처럼 가뭄이고 네네. 어떤 곳에는 또 공기 예. 중에서 수증기를 더 오래 머금을 수 있으니까 비가 내려도 한꺼번에 더 많이 내리는 엄청 거예요. 내리는군요. 예. 그래서
가뭄이 더 심한 곳은 더 가뭄이 심해지고 건조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더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폭염이 이제 날씨가 변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공기가 데워지기 시작하면 폭염이 너무 급격하게 오는 거죠. 40도, 50도 인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와서 물이 다 데워져서 연어가 다 살이 갈라져 죽고 바위에 붙은 이제 홍합이 익어서 다 죽어버리는 아이고, 아이고. 식으로 예, 예. 이제 폭염이 오게 되고요. 이런 식의 극단적인 기상 변화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50년마다 한 번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재해가 앞으로는 훨씬 더 자주 오게 될 거다. 거의 매년 오게 될 수도 있다. 그 텀이 점점 네네네. 점 네. 그리고 강도도 훨씬 더 세질 거다. 강도도 네, 세지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이정모라고 과천과학관 그 관장님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팬데믹 이거는 뒷골목의 표현이 좀 거친데 뒷골목이 깡패다. 근데 이거 지금 기후 변화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호전된다 그럴까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이민영 센터는 한번. 네, 그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제대로 된 대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삶의 변화들도 와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앞에서 아까 신 대표님 예, 얘기하신 것처럼 30년 전부터 음. 긴가민가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팩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인했죠. 아니라고. 그리고 회피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예 책임을 전가했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4차 보고서 때 90%가 인간의 책임이다. 인간의 행동에 의한 거고 5차 보고서 이후로도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6차에는 명백한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100%는 없어서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그렇죠. 예, 얘기함에도 100% 얘기하고. 불구하고 여전히 이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정 속에서 뭔가 조치를 시급하게 지금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키고 돌보라고 하는 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느냐 하면 태초에 책임 전가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습성을 아담이 그대로 하와에게, 있었죠. 하와이 예. 뱀에게 예, 예. 심지어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잖아요. 당신이 지어서 나한테 보낸 예. 이라고 한 것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기후 재난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지금 긴급하니까 함께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천호 박사님이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사이언스지에 2018년도에 보도된 건데 한 25%의 사람들만 깨닫고 행동하면 모두가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만 제대로 행동해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25%가 넘어요. 30%. 네, 지키고 돌보라고 한 그 명을 분명히 받고 그 이 위기에 공감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지금 1.5도가 된다고 하는 티핑 포인트, 기후 티핑 포인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온실가스 배출량 그러니까 줄이는 것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사회에 급변적인 전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줄여서 또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식의 전환도 와야 되고요.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정보도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돌봄도 이루어져야 되고 금융시장의 어떤 투자의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게 잘못된 부분을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규범으로서 신앙적 규범, 도덕적 규범으로서 새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도둑질 안 하고는 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와 후손들과 자연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내가 온 건 도둑질하려고 온 게 아니고 생명 주고 그 생명 풍성히 살라고 왔고 그 길을 같이 걸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구 정원사의 몫을 행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삶을 예. 우리가 생태 발자국 지수를 보면 지구를 3개 이상 우리나라 사람은 쓰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 사람. 네, 그래서 삶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이 의식의 전환 그리고 혼자만의 의식의 전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회개하는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호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송상석 위원장님 또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효 센터장님께서 약간 뭐 종교적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면 좀 뭔가 일반적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 상황을 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최고치를 뭐 달성했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추세여서 근데 최근 이제 2017년도 18년도 증가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억제가 되는 건지 이제 거의 이제 이제부터는 줄어들 건지는 이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예. 그 동안의 증가 추세가 좀 둔화되었다가 이제 17년, 18년 사이에 조금 이제 줄어드는 양상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예. 19년, 20년은 또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상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과연 그렇다면 그 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왜 배출되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공장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러니까 거군요. 예.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누가 소비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걸 최종 소비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수출한다면 또 그 나라의 국민일 수도 있겠죠. 또 저는 이제 교통 문제를 하기 때문에 교통으로 또 따져서 놓고 보면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과 같은 우리와 같은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서 중대형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차를 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희 나라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 중대형차 비중이 한 20-30% 정도 된다고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중대형차를 타고 있다. 80%. 네. 예. 근데 그 에너지의 한 97%를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후 위기를 맞게 된 첫 번째 원인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의 선택 중에서 어찌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기후 변화를 좀 막을 수 있는 선택이 아닌 오히려 그걸 촉진하거나 아까 보셨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그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탄소 배출량은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유미호 센터장님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대기 중에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돼요. 그런데 그 사회 경제적 활동이 석탄에 기반한 건지 그게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요.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될 때로 보면 2050년에 지금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2배나 늘게 되고요. 그 시나리오를 잡아놓은 걸로 봤을 때 가장 적게 배출된다고 잡아놓은 거로 봐도 뭐 물론 그때 되면 2050년에는 넷제로를 순배출 제로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1.5도는 지구의 회복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1.5도는 넘는 넘는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부족함이 없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준 지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자초한 그런 지구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평균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 배출량의 그래프를 보면 외환 위기가 있었던 97년에 많이 줄어들었던 것들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어요. 2013년, 14년에 조금 변동은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작년에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전 세계가 감축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금 국가에서도 탄소 중립이 놓고서는 지금 잡는 것을 보고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더 이거 부족하다 하고 더 높은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대로 잡는다고 하면 지금도 많은데 2030년이 되면 그 국민 총생산이 높은 국가들 10개의 국가 중에 뽑았을 때에 우리나라가 1인당 배출량이 1등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앞서서도 산업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얘기를 하면 텀블러 들고 다니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뭐 이런 실천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프에서 보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봤을 때 산업 부분이 36% 그리고 실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이 비슷한 양을 보여요. 그러니까 산업 부분이 훨씬 더 큰데 이렇다고 했을 때는 그런 개인적인 실천 부분으로는 한계가 너무 역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실천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산업과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고 폐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공동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항하고 압박을 해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한 뭐 그게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도시나 마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접 시민들도 생산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만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신근정 대표님 나눠주시죠. 네, 지금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소비를 감축하는 겁니다.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쓰고 싶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재생에너지조차도 태양광 패널도 땅 속에서 캐내어진 어떤 여러 가지의 원재료를 가지고 그 광물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생산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그럼 그 재생에너지 패널을 어떻게 생산할 거며 태양열, 그 집열판은 어떻게 생산할 거며 연료전지를 만드는 그 기계들, 그 배터리들에 들어가는 히터로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똑같은 문제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는 건가를 돌아보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첫 번째. 고요. 지금 현재의 이제 우리의 문명은 석탄, 석유, 가스 이 세 가지의 화석 연료를 활용하면서 이 인류 문명이 건설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탄, 석유, 가스를 하나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의 제안이거든요. 앞으로 30년 안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난방, 교통, 건물,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이 모든 과정의 에너지원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만 최대한 효율 개선을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필요한 물건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든 개인이든 지방정부 모두 다 탄소 중립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는가 탄소 중립 개인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공동체, 교회, 학교, 그다음에 지방정부, 마을, 지자체, 에너지 자립 마을들, 회사들 모두 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큼이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고 내가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모여서 국가의 단위로 이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근데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탄소 중립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 집이 없을 수 있고요. 태양광을 설치하는 양이 옥상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난방해야 되고 교인들 와서 그렇죠. 교회 예, 예, 예. 예배 인도해야 되면 사실 그 100% 필요한 에너지, 재생에너지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정부가 함께 해야 되고 마을과 개인이 함께 해야 되고 교회가 마당 내놓고 지붕 내놓고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이 자동차 어떻게 탈 거며 어떻게 먹을 거며 교회 안에서 쓰는 에너지를 어떻게 함께 충당할 건지 인프라는 어떻게 바꿔야 할 건지를 같이 상의해야만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전환해야 하니까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이 얼마큼인지 확인하자. 그래서 소비를 감축하자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가 그렇게 되려면 개인, 공동체, 지방정부, 중앙정부, 산업계, 기업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상대방 다른 협력 대상자들과 함께 만들어야 된다. 탄소 중립을 이 두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아무래도 탄소하면 교통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교통 패러다임에 대한 모습도 궁금하게 되는데 교통에 대해 개인과 국가들은 어떤 인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도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섭 위원장님. 예. 사실 많은 분들에게 미래 교통에 대해서 여쭤보면 뭐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의 그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이 뭐냐라고 이제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차와 네, 수소차.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앞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뭐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해 이제 기술 의존적인 이제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전기차하고 수소차에서 오염물질이 직접 배출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신근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차를 다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바꾸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아까 얘기냐면 패널 만드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예, 뭐 또 그런 문제가 것도 나오겠네요. 있지만 예, 예. 그러면 그 전기하고 수소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만들 오냐? 거냐? 예, 예, 예. 이제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지금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어떤 시나리오의 경우는 LNG 발전이라든지 석탄 발전은 완전히 없앤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없게 되겠지요. 근데 그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경우에는 아마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최소한 70%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재생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재생 가능 70%? 에너지 쉽게 예. 말씀드리면 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열 뭐 이와 같은 에너지들을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기 수소차가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신근정 대표님의 말씀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예. 그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쓰고 예, 싶은 만큼 다 쓰고 그렇게 탄소 중립을 하는 방식이 현명한 건지 아니면 가능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인 상태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줄일 수만큼 줄이고 난 다음에 이제 과학적 수단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통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승용차 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승용차뿐만 아니라 뭐 생계를 또 자동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 이제 대형 교회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대형 교회 주말 예배 시간 전후로 보면 사실은 거의 그 주변 도로가 뭐 마비되다시피 하는 주차장이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사실 우리의 단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현명한 소비와 우리가 현명한 에너지 절약의 어떤 행태라고 하는 문제들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문제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경남권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대중교통과 승용차 이용 비중을 놓고 보면 실제로 그 외의 지역의 경우는 승용차 이용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대중교통 이용보다 2배 이상 높게 됩니다. 서울과 경남을 제외하고 예, 서울, 부산, 그러니까 경남을 서울 제외하고? 수도권, 부산, 예. 경남권을 제외하고 나면 예. 이게 대도시권이라 하더라도요. 예. 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대중교통이 그만큼 그게 제대로 완비가 안 돼 있는 충분히 거군요. 공급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음.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와 승용차 이용할 때 사실상 이 개인이 느끼는 편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승용차가 편리하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의 선택 이전에 음. 뭔가 국가가 또는 지자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는 기업들마다 에너지에 대한 투자 집중은 물론이고 투자자들 역시 에너지 관련 펀드 등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또 세계적으로 또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유미호 센터장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진짜로 그 지구를 위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투자인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앞서서 얘기한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에너지든지 뭐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거든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를 함께 채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이 발전 비중들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수요 관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효율도 좀 상승시킨 다음에 생산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 노르웨이나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는 뭐 90% 이상 발전 비중이 올라가고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자릿수거든요. 5% 정도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층이 있다거나 이 상황에서는 원자력이 돼야 차선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전 세계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정도의 우리 수준이라고 하면 책임을 느낀다면 해야 하는 거라면 우선은 시작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좀 높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그 폐기물 태워서 만드는 연료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어 더 안타까운데 그 이제 다만 이제 그 태양력이나 풍력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용성이 태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산지나 이런 곳에 대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필요로 한 곳에서 소규모 분산 전원으로 생산해서 필요로 한 곳을 직접 누릴 수 있게끔 하거나 또 지붕이나 옥상이나 벽면이나 혹은 그 평지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사실은 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의 기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어서 효율도 태양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효율이 10%였다면 지금 20% 이상 많이 뛰어 올랐고 비근한 예로 트럼프가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면서도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을 투자하면서 높여갔다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는 이런 문제 제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그 자기 필요를 채운다고 하는 측면에서 도시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어 간다거나 앞서서 이제 마을에서 개인이나 학교나 공동체나 병원이나 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생산해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탄소 중립 도시와 마을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들을 교회도 예. 함께 참여해서 해 나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 대표님도 좀 한번 네네. 좀 부연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가 이제 현실이 되고 그게 재난이 오고 그것이 이제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사실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보 그래서 관련해서? 다른 예, 나라에서 이제 난민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어떤 에너지원을 수출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게 될 거냐가 국가 안보의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어서요. 예.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한국에다가 직접 요구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어떤 시멘트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거나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이제는 경제 문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각국 나라들이 이제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 같은 나라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내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갔는데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물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덴마크로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실제로 그 해외 기업들이 유치된다거나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지금 이미 세계가 경제 예. 흐름이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뒤떨어지면 안 되는 게 이제 한국 정부의 상황. 이어서 그게 떠밀려서 지금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게 된 측면도 있고요. 그런 요인들이 있군요. 예,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사실 경제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그동안 믿어왔는데 사실은 해외는 이미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만 경제인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과정, 효율을 개선하는 것, 소비자들에게 맞는 수요에 맞게 에너지를 컨설팅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경제 체제가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기업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자기들이 그 회사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기업의 임원의 보수와 연결시켜서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임원 급여를 깎고 탄소 그런 배출량을 줄이면 정도까지 하는군요. 급여를 높이는 어. 방식까지 지금 도입해서 경제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이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고 투자자들도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기업은 투자를 끊겠다. 아예 돈을 자금줄을 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탈석탄 금융 선언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 속 대안들 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큰 부분에서부터 생활 속 뭐 팁까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송상석 위원장님 먼저 네.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교통 문제를 하면 해결책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너무 뻔한 것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까 잠깐 주말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승용차를 꼭 필요할 때 쓰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서울시처럼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 서비스 실제로 이용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하는 이전에는 그런 레저 서비스군요. 수단으로 예. 많이 쓰던 분들이 지금은 출퇴근 때 이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자전거 이용료는 사실 보면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자전거 우선도로 내지 전용도로를 이제 확충해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이뤄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알뜰 교통카드라고 해서 정기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알뜰 교통. 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타시는데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쓰시는 분들 한테 할인을 해주는 거죠. 20%까지 할인을 해주니까 뭐 원래 나는 대중교통 타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참에 오히려 이제 교통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보험에서도 요즘에 이제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자동차 탄 거리를 좀 줄였을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아주 보편적인 서비스가 돼 있습니다. 보험 마일리지 같은 거. 그게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오히려 보험료를 내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카쉐어링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승용차를 이제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승용차를 포기하는 이제 시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예. 아, 유럽에서는. 네, 예, 그런데 예. 그렇다고 승용차를 아주 이용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공유 차량 서비스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요즘은 뭐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이게 웹상으로도 다 사실 뭐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식 또는 툴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누구보다 크리스천들이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명령 앞에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는 노력들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인데요. 자, 환경 보존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점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지만탈 목사님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책임 전가해오던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 안에 그 지금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고서 우리 안에 창조된 그 은총의 빛을 발하기 위한 내 책임 부분에 대한 묻는 일들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생태 발자국, 탄소 발자국을 내가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이런 거를 고지서만 있으면 내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진단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2030년 50% 감축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전략도 짜보고 그리고 실제로 내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교회가 탄소 제로 녹색 교회를 선언하고 부족하지만 선언을 하고 선언한 것에 준한 실행을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살림에서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거나 그런 책임을 확인하게끔 하는 우리 신대부모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런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팬데믹 시대 속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지혜와 전문가들이 전하는 대안들은 무엇인지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성도들의 회개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창조 질서의 보존은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이며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 신앙적인 삶으로 녹아내리는 실천하는 그런 삶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